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해외 항공 전문지 에이비에이션 위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형 5세대 전투기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NGAD와 GCAP 같은 미국,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기술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바람에 개발비가 폭증하고 있어 원래 정해진 기간 안에 제대로 개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KAI는 이러한 교훈을 반영하여 한국형 5세대 전투기 KF-21EX 개발에 있어 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난이도 높은 기술 일부는 포기하고 대신 미국 F-35 라이트닝 E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F-35를 추종하는 개발 방식이란 내부 무장창, 각종 센서의 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강력한 데이터 링크로 적에도 통신 위성 및 무인 시스템과 연결되는 네트워킹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나 NGAD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장거리 비행 능력, 엔진 노즐의 스텔스와 그리고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 등은 KF-21EX에서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NGAD 등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상태로 적진 깊숙이 종심 침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초장거리 항속거리와 높은 수준의 엔진 팔 노즐 스텔스와 그리고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키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격보다는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때문에 개발 및 생산비가 급증할 우려가 높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KAI가 명백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장밋빛 가득한 KF-21 보람의 EX 버전의 이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7월 26일 해외 항공 전문지 에이비에이션 위크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비에이션 위크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등장할 KF-21 블록 3 소위 EX 버전 설계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KAI 미래 항공기 연구소의 최혜영 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기술적 목표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 결과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설계들 중 일부는 각국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4세대 혹은 5세대 전투기들의 다목적 전투 능력을 손상시킬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KF-21 블록 3라고도 불리는 KF-21EX는 더 길어진 항속거리 등을 포함한 6세대 전투기의 일부 기능을 포기하는 대신 우수한 스텔스 능력과 유무인 복합체계 MUMT 측면에서 록히드 마틴이 만든 F-35 라이트닝 E의 설계 방식을 모방하려 한다. EX 업그레이드에 따라 하나 시스템즈와 레오나르도에 의해 만들어진 KF-21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센서 IRST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는 내부 장착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다. KF-21EX는 또한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에 탑재된 ANAAQ-37과 유사한 전자광학 분산계 구적 외선 시스템 EODAS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KF-21EX의 능동전자주사 배열 AESA 레이더는 전자전을 대비한 전파방해, 재민 기능과 인공지능 기반 표적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KF-21EX의 네트워크 시스템에는 무인 시스템 및 위성 통신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가 장착된다. 대한민국은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저궤도 통신 위성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그러한 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KF-21 보람의 EX의 조종석 캐노피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금으로 코팅되고 동체와 낱개는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구조 RAS 및 재료 RAM로 만들어진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에이비에이션 위크1의 인터뷰에서 KF-21EX 엔진 노즐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거나 적외선 신호를 감소시키기 위한 별도의 개량 작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KF-21 보람의 EX의 내부 무장창은 MBDA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인 사박과 다양한 공대지 유도 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KF-21 보람의 내부 무장창에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하기 위해 기체에 장착되어 있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M61 기관포의 탄창 크기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KF-21 보람의 EX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의해 한국 자체 기술로 설계 및 생산되는 첨단 엔진으로 구동될 것이며 해당 국산 엔진의 추력 등급은 15형 파운드에서 18형 파운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이 국산 엔진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발전 용량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에이비에이션 위크가 지난 2024년 7월 26일에 게재한 기사 KAI 트위크스 KF-21EX 디자인 투 러두스 카스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비용 절감을 위해 KF-21EX의 설계를 변경하다를 번역해보았습니다. 일단 에이비에이션 위크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KF-21EX의 모습은 그야말로 최고의 가성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사 중간에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되는 기술들 중 일부는 포기될 것이라고 설명되는데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KF-21EX에 탑재될 기술들 중에는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되는 것들도 있다는 의미. 유무인 복합체계 MUMT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곧 KAI가 KF-21EX를 5.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KAI는 비용 절감을 위해 KF-21EX의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그렇다면 KF-21EX의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 말입니다. 그래서 에이비에이션 위크 기사를 작성한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에게 직접 KF-21EX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심지어 KAI도 모르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KF-21EX의 양산 단가를 추정하려면 개발 기간과 개발비를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 용역이 필요하고 이는 곧 별도의 연구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KF-21 블록이의 성공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는 KF-21EX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KF-21EX 개발과 관련된 연구 용역 비용이 필요한 KAI는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 KF-21EX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KF-21 보라매와 연동될 무인전투기 UCAV, 일명 로열 윙맨에 대해서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한항공과 손잡고 개발한 무인전투기 KUS-LW를 KF-21 보라매의 로열 윙맨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KAI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인전투기들 KF-21 보라매의 로열 윙맨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3 RXADEX에서 KAI 부스와 대한항공 부스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취재를 했는데요. KAI 관계자는 무인전투기에 대한 기술 대부분을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 해당 분야에 대해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술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대한항공 부스에 가서 취재를 시도해보았지만 관계자로부터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일체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얻을 수 있었고요. 유무인 복합체계가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인공지능 AI과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링크의 개발인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지휘 아래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번역한 에이비에이션 위크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인공지능과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링크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KAI 관계자를 통해 무인전투기 분야에 대한 자체적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KF-21EX는 아직 정식으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며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EX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여론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등장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KAI의 목소리가 에이비에이션 위크 기사 이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 선수를 가로질러 150m 앞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 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삼과 미군 이지스 정훈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의 좌연을 추월해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10노트로 속력을 낮추자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의 우연에서 좌연으로 선수를 두 번째로 가로지른 뒤 미 구축함의 좌연 선수 쪽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중국 군함이 1500야드까지 접근했으며 이것은 곧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 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구축함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공군은 몰라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배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건조하고 있는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함수는 현재 약 340척에 달합니다. 반면 미 해군 전함수는 300척에 못 미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이 전함을 350대로 늘리는 것은 204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그야말로 전함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2014년 건조를 시작해 최근 세냥함까지 8척이 취역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적할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 배치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중국 55형 구축함보다 5년 이른 2009년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고작 2척이 배치됐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함 3척을 건조할 동안 미국은 1척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11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알레이버크 ARLEIGH 버크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에 맞설 상대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카드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분석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력 공백을 메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탁월한 성능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고 막강한 항모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미국 해군의 전력 보강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력의 수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미국 밖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을 지목했습니다. 세종대왕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취역한 뒤 율곡 2함, 서해류 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실제 배수량 1만 2천티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척인 한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함정 건조 수격차를 좁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걸림돌은 미국의 법입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미 연구소 USSC 연구위원 블레이크 허징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시간에 예산안에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이미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할 동안 한국의 조선소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해군력에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앞마당인 인도양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해상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와 파키스탄의 그와다르 및 기타 작은 섬 국가의 해군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 선박이 항구로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개방된 인도양의 영구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중 한 척을 인도양에 주둔시킬 것으로 이러한 도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항공모함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해 더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에 대한 욕심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즉 9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약 58조 원을 들여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 등을 직접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하나오션이 18조 규모의 미군함 정비시장에 진출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 군함의 유지보수 MRO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인데 그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하나오션이 오른 겁니다.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수리와 정비 전 주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일은 규모는 크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함 유지보수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과거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보조함 등을 수리한 적이 있지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을 수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조선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지보수에 들어간 군함 공백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가 시급해진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조선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곡사포를 구매하는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루마니아군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계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155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화는 수십 대의 추적 곡사포 구매에 대해 40억 레우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2년 반 안에 군대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 방산업체가 신속한 납품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한국은 북한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54대의 K9 자주 곡사포와 84대의 지원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영방송이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이 확정되자 긴급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번 선택이 국가 차원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루마니아 영토에 러시아 미사일이 지나갔다는 말도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계약이 유럽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독일과 티르키예 등 최종 후보에 오른 유럽산 자주포가 아닌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최근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현대로템은 최대 500대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레드백 장갑차와 K239천무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를 강화하고자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 늘린 약 27조 8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군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지금 무기를 현금으로 살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놀라운 관심은 폴란드의 행보를 보았기 때문인데 폴란드는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자마자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납기내 혹은 납기보다 더 빠르게 인도받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올해 나토의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K2 전차, K9 자주포를 가지고 온 폴란드군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하자 루마니아에서는 우리도 이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유로뉴스 루마니아가 내세운 제목은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군사무기를 획득할 것이다. 요하니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였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서울 주둔을 위해 안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과 투자는 물론 문화, 교육, 인간 접촉 분야의 협력은 미래 협력의 세 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안보 파트너십 협상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양자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뿐만 아니라 협력 내에서도 국방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NATO와 인도 태평양 파트너 사이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세상입니다. 오늘 상대방과 나눈 매우 일관된 논의는 루마니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 특히 인프라, 에너지 및 국방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 상당한 증가를 장려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식량과 물안보에 중점을 두는 농업 분야의 협력이나 콘스탄차 항구와 부산 항구 간 항만, 인프라 분야의 양자관계 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녹색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상대방과의 논의에서 카본프리라는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루마니아의 개방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네 번째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서울의 발표는 계속됩니다. 우리나라와 서울은 방산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요하니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한국의 투자와 경제 협력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말 중에 인프라 부분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과 철도를 동시에 수출하는 쌍끌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루마니아에 K2 전차를 수출하면서 루마니아 철도 교통 인프라 사업까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루마니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K 전차 구매 생산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인프라 투자에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현대로템은 K 전차뿐만 아니라 철도도 생산한다며 인프라, 특히 도로 철도 현대화에 있어 현대로템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철도와 지하철 건설, 연장 개량 등 11개 사업에 총 397억 유로 약 59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철도 현대화에 적극적인 만큼 현대로템은 주요 파트너로 꼽히는데 지금 전차와 철도를 묶어 패키지로 수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할 당시 루마니아의 한 방송에서는 기자가 한국에 찾아와 KTX를 타고 충격적이고 놀랍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은 재밌게도 루마니아에서는 기차가 여전히 마차 속도로 운행하지만 한국의 기차는 선로를 따라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차는 여전히 마차 속도로 달리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마치 열차가 레일 위를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CFR 네트워크의 상용 운행 속도는 시속 44.681km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열차가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2023년 루마니아의 여객 열차 지연 시간은 2022년 430만 분에서 470만 분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철도 스케줄을 초 단위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미래에서 온 듯한 이 기차 여행은 여행하는 대중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운행하는 열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년 동안 사업을 해온 철도회사인 KTX 열차의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다리를 위한 공간이 많고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제 휴대폰에 무료 인터넷이 연결 가능하다는 점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열차에서 이 열차가 얼마나 깨끗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기차를 타던 여행객들에게 익숙한 조건들과는 거리가 멀죠. 한국의 열차의 청결도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분명히 화장실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차 화장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청결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비누 세제 액체, 휴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청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결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부쿠레슈티와 브라쇼브 사이에 최대 한 노선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 회사의 열차는 거의 시속 14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열차에 탑승한 이후 평균 속도는 시속 150km, 최고 속도는 시속 291km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실제로 이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가 되어서야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남쪽에서 가까운 거리인 서울까지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300km를 2시간 50분 만에 주파합니다. 한국에서의 기차 체험은 철도 운송회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열차는 단 1분도 지연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의 KTX가 루마니아의 열차보다 무려 10배나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지연도 안 된다면서 경이로운 시선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 이후 루마니아에서는 한국과 같은 고속철을 가지고 싶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대로템은 K전차 500대면 거의 10조 원에 달하고 루마니아가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이 59조 원에 달해 거의 70조 원에 이르는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고속철을 수출했는데 지금 사우디, 폴란드 등에서도 고속철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루마니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K전차, K구자 주포 등 기갑 무기들을 수출하면서 이제는 고속철까지 놓아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에 이어 경제 개발과 인프라 구축까지 해주며 동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 나라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충돌하며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콜롬비아 해군이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합훈련 유니타스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에서 구입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으로 표적함에 발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해성 마시일은 순식간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함정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해성 미사일 단 한 발의 엄청난 화력의 표적함은 완파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 파괴력이면 구축함은 물론 대형 상륙함과 항공모함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콜롬비아는 해성 미사일 16발을 구입했는데, 이를 가지고 지난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 함정을 격침시키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19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산 해성 미사일 실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방어 전략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이는 또한 한국산 해성 미사일의 능력까지 입증해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은 콜롬비아 해군의 능력보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강력한 폭발력의 LIGN-X1의 마시일 제조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동해급 초기 함정 안양함을 무상으로 인도하고 2020년에 포항급 의산함을 두 번째로 공여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2대의 군함을 무상으로 골돔비아에게 준 데는 고마운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5,100명의 병력과 호위함 한 척을 파병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1951년 6월 16일 콜롬비아군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유엔군은 그들의 활약에 힘입어 두 번째로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콜롬비아군은 고지대 국가라는 이유로 험한 산악전에 투입됐는데, 금성 진격전을 시작으로 기마 400고지 전투, 불모고지 전투까지 참여해 승리를 거두고 625전쟁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콜롬비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안양함과 익산함을 무상으로 주어 콜롬비아 해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군함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에도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산 대한미사일 해성을 최초로 수입하여 그 놀라운 위력에 감탄했습니다. 콜롬비아에게 최초로 준 안양함이 프랑스제 액조세 대한 미사일을 장착한 마지막 전투함이었지만, 콜롬비아로 이전하면서 제거된 이후 한국 해군에서 더 이상 이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미사일을 수입해 쓰던 역사도 안양함을 인도하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의 진보의 역사에 콜롬비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2대의 군함을 받은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 한국의 대한미사일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대한미사일은 해군 무기 중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제3차 중동전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한미사일은 거대한 구축함을 일격에 격침시키면서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지대함 하푼 미사일로 흑해 해상에 위한 러시아 해군의 900톤급 예인선 바실리, 배을을 단 두 발로 명중시켜 격침시켰습니다. 최근 해양에서 펼쳐지는 갈등이 커지면서 대한미사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최신형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미국제 하푼과 프랑스제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등의 탑재에 사용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도 우리 힘으로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들어 1996년부터 8년간 개발해 해성 대한미사일을 개발해냈습니다. 결국 2003년에 해성 대한미사일이 전력화되었는데, 7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그 성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2012년 열린 림팩 훈련에서 해성은 실사격 100% 명중률을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유사 무기체계인 미군의 하푼 대한미사일, 프랑스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인 대한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해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에서 해성 대한미사일을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은 성능 면에서 경쟁 대한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하품보다 비싸지만 미사일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 1조 원 이상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가성비 높은 무기 체계를 국산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해성 미사일을 두 번째로 수출한 국가는 콜롬비아처럼 한국산 군함을 공여받은 필리핀입니다. 한국은 625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파병한 필리핀에게 그동안 많은 무기들을 공여해왔습니다. 한국은 2019년 필리핀에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충주함은 1987년에 취역한 오래된 함정이나 76함포 이문회에 40기관포, 324어뢰 등을 무장하여 당시 필리핀이 보유한 어떤 해군 함정보다 강력해 졸지에 필리핀 해군의 최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보은의 성격으로 현대중공업에 7천억 원의 초계함 2척을 주문했습니다. 이때 주문한 1번함이 2019년 5월 23일 필리핀 영웅 호세 리자로 JRIJL이란 이름이 붙여지며 지수되어 6월 15일 필리핀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에서 유도탄 운용 능력을 갖춘 함정은 호세 리자람이 처음이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산 무장으로는 해성 대한미사일 4발과 청상어 경어뢰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반군 소탕에도 호세 리자람이 쓰여지겠지만 해성 대한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져 있다 보니 중국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주변 국가들의 해군력과 대치를 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콜롬비아의 시험 발사 성공에 필리핀은 웃고 중국은 울상을 지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챙겨왔지만 우리가 필리핀에게 현대식 함정을 주는 것을 반대하며 노골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 막대한 석유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앤다오가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 등 두 나라 사이의 산호초 군락섬들이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 무대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후로는 중국이 이들 섬 지역에 군사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이 미군과 합동해상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정점을 향해 달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이 인도한 호세리자람과 해성 미사일이 필리핀 해군에 큰 전력 증강을 시켜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해성 대한미사일 이후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해성2는 해성1의 초음속 버전으로 현무삼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게 개량한 함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해성1은 사거리가 150km로 속도는 마 0.70, 9의 아음속이지만 해성2는 사거리가 500만 1500km이고 마 1의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해성2는 한국형 구축함 DDH-34,400T급 가운데 왕건함에 최초 탑재됐으며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 DDG-760A에도 실려 있습니다. 왕건함에는 10여 발, 세종대왕함에는 30여 발의 해성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잠대지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마 2.5의 속도로 완벽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는 손원 1급 5번함 윤봉기람에 최초로 배치되었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6발 이상의 잠대지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이렇게 2013년 2월 실전 배치되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성을 기반으로 전술함대지 미사일 해룡도 개발되었습니다. 해룡은 해군 호위함에서 적의 해안과 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정밀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7년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장착해 적 연안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룡은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룡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 FFX1과 수직형 FFX23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종류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미사일입니다. 경사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6년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수직형은 2018년에 전력화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개발의 진심인 국가로 알려질 정도로 강력한 미사일들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미사일의 위력이
한국산 무기를 공여받을 나라들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총 사업비 약 52억 달러, 하나 6조 8,200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노후 잠수함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려는 이유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는 독일과 손을 잡고 6척의 스텔스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이 인도와 신형 잠수함 건조를 위한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한 것입니다. 독일 마린 시스템이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컨설팅 지원을 담당하고 인도가 잠수함 건조와 납품을 맡는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잠수함은 인도에서 건조됩니다. 인도에서 잠수함을 제조하면 건조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번 인도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막판에는 총리까지 인도에 투입하며 강력한 경쟁자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일의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의 하나오션을 따돌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인도는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이 노후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 기업과 함께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한국과 독일 기업을 두고 저울질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도와 잠수함 건조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독일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는 이미 1980년대에 인도와 계약을 맺고 잠수함 4척을 건조해 인도 해군에 취역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독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오션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인도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할 잠수함용 배터리 사업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얼마 전 한화는 인도 정부의 P751 프로젝트에서 잠수함의 배터리팩에 대한 한화의 최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배터리 사업 협력은 물론이고 앞으로 인도에서의 연구개발 및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배터리는 알짜 중에 알짜로 불립니다. 따라서 비록 잠수함 수준은 놓쳤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AIP를 탑재한 국내 최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배터리 기반 AIP에는 국산화에 성공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됐습니다. 한국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탑재하면 납축전지에 비해 수중 지속 항해와 고속기동 시간이 늘어나고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됩니다. 따라서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984년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급 개발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 장보고급 3000T급을 탄생시킨 하나오션 옥포조선소는 한국 해군 잠수함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오션 조선소에서는 장보고 P급 배치 2 건조가 한창이며 지난 2014년에는 잠수함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해 독일을 긴장시켰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 209급, 손원일 214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까지 우리가 직접 건조한 잠수함이라는 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부 ELS를 6기 탑재해 적국 해안에 몰래 침투해 수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의 별명은 바다의 조용한 저격수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장점은 삼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 즉 시한성 긴급 표적 선제 타격과 KMPR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바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괌 근처에서 열린 텐덤 스러스트 다국적 훈련에서
각국 잠수함들이 어뢰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첫 순서인 장보고급 잠수함 2000함이 표적이었던 미 해군의 배수량 1만 2천 톤 규모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보고급이 수상 배수량 기준 1200톤이니 문자 그대로 10배쯤 큰 군함을 한 방에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원래 클리블랜드급은 덩치가 큰 만큼 어뢰 한 발만으론 격침시키기 힘들어 표적으로 쓰였는데 실제로 한국은 한 발만에 바닷속에 가라앉혀 미국을 포함해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나라 잠수함들은 이날 사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 해군은 원샤트, 원힛, 원싱크라는 말로 장보고급 잠수함인 2000함의 해군들을 칭찬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독자적으로 잠수함 배터리를 만들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하며 마침내 제진제 국산화에까지 성공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 하나오션은 올해 함정의 진동과 소음을 줄여 작전 성능을 높여주는 도료 제진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진제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의 위치가 상대에게 노출될 위험을 낮춰 은밀한 작전 수행을 돕는 제재입니다. 제진제는 지난 30년간 미국과 독일 등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공급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문 수량의 목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도료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일정 변경 등으로 유통기한을 넘기면 일부 수량을 폐기하거나 반대로 통관 절차 등으로 수급에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하나오션이 개발한 제진제는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최소 주문 수량이나 통관 절차 등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생산 효율도 높습니다. 더구나 로이드 성급 노이즈 레지스터 인증서를 획득해 국내외 함정은 물론 특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총동원해 현재 하나오션의 조선소에서는 도산 안창호급보다 크기와 배수량을 대폭 확장한 장보고 3배치2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장보고 3배치2는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수중 작전 능력 탐지 능력 무장 등에서 앞선 기술이 적용됩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과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K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초음속 경공격기, FA 50-48대 등 지난해 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며 한국 방산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잠수함 구매 사업을 진행한다면 잠수함도 한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디펜스 24데이 콘퍼런스에서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도입 예정인 잠수함의 대략적인 요구 성능도 소개했습니다.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주 경쟁에 유럽뿐 아니라 그 너머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 즉, 입찰 참여 대상을 유럽 업체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디펜스 24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오르카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과거에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일의 212CD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급 잠수함을 잠재적 계약 대상으로 고려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K방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한 데다가 폴란드가 요구하는 SLBM급 대지 타격 능력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가장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한국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국방부가 유럽 외 다른 국가의 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하늘과 땅에 이어 바다에서도 K방산이 폴란드 수출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를 독일이 가져간 것은 한국에게 오히려 반사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잠수함이 급한 폴란드가 독일의 일감을 맡기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배터리 건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도 잠수함 건조 사업은 앞으로 독일 마린 시스템 TKMS는 잠수함 엔지니어링을, 한국은 잠수함용 배터리를, 인도는 잠수함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다큐D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샐러드, 톡보적 솔,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에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천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물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D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에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하이닉스 28.8,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 23%는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합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몰감해 논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이 기술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라면서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해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억만 달러 약 2억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억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억억 원가량을 바를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중 2조 0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 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상무부에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두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